후위에 사우스 코리아, 즉 한국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가 박혀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냐? 중요한 개회식에서 참가국의 국가명을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금메달리스트 이름도 잘못 표기했잖아. 이게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왜 유독 그런 실수를 한국에만 해? 올림픽 개회식에서 장내 아나운서가 대한민국을 소개해야 할 때 북한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소개해 논란이 되었죠.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할 만한 이슈였죠. 앞으로 실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게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실수를 반복하면서 올림픽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개회식에 실수를 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 올림픽 종합 순위를 소개하며 프랑스의 한 방송국은 한국 국기 자리에 중국 국기를 넣어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의 영문명은 정확히 표기했지만 태극기가 표시되어야 할 자리에 중국 국기가 자리 잡았고 이 문제의 장면은 순식간에 송출되어 버리고 말았죠.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자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전 프랑스에서 스포츠 이슈를 전하는 유튜버 로라라고 합니다. 전 각종 스포츠 이슈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반응을 전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리는 것에 누구보다 기대하고 기다렸답니다. 각국의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현장의 리얼한 반응을 전하는 게 또 다른 재미가 있거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바로 순위 예상이나 우승 예상인데요. 매일매일 올림픽 관련 콘텐츠를 준비하며 열심히 활동 중인데요. 최근에는 다가오는 프랑스 올림픽을 맞이하여 각국의 순위 예상을 해보는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국 스포츠 베팅 플랫폼 OLBG의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각국의 메달 순위를 소개하는 것이었는데요. OLBG에 따르면 슈퍼컴퓨터는 지난 1986년 열린 제1회 아테네 올림픽부터 모든 하계 올림픽의 정보를 종합해 상위 30개국의 예상 성적을 분석한 것이라 꽤나 신빙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예상 국가로는 당연히 미국을 꼽았습니다. 다양한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는 미국이 이번에도 메달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할 것이라 예상했죠. 2012 런던, 2016 리우,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 이번에도 금메달 39개를 획득해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을 예상하며 순위 예측을 이어갔습니다. 전 여러 나라의 순위를 살펴보다 한국의 순위를 보며 좀 의아했습니다. OLBG 슈퍼컴퓨터에 따르면 한국은 이번 프랑스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18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 성적보다 낮은 순위인데요. 당시 한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해 종합 16위에 올랐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는 낮은 금메달 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을 하더군요. 전 예상보다 낮은 순위라 다른 자료도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잡지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도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5개를 획득할 것이라고 전망했더군요. 양궁 남녀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배드민턴 복식과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예상하고 배드민턴 간판인 안세영은 은메달, 양궁 베테랑 김우진은 동메달 획득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한국 선수단은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하계 올림픽 기준으로 48년 만에 최소 참가 인원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양궁 개인전도 빠지고 황금 세대라고 불리는 수영의 황선우 선수도 빠지고 뭔가 데이터를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같이 유튜버 하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저처럼 축구를 엄청 좋아하죠.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생기면 그 선수의 소속 나라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잖아요. 한국이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 제 친구도 손흥민 선수의 팬이거든요. 제가 손흥민 선수의 팬이라고 밝히는 건 어렵지 않지만 제 친구는 무척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었는데요.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갔다가 중국 홈팬과 싸울 뻔한 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간혹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처럼 중국 팬들이 한국에 패한 후 손흥민이 주장을 맡고 있는 토트넘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것이죠. 전 정말 개인적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도 처음에는 손흥민 선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축구 실력과 뛰어난 인성까지
겸비한 모습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아무튼 그래서 한국이 스포츠 강국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답니다. 제가 친구 리밍에게 세계 각국의 순위 예상을 하고 있는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이 너무 낮게 나와서 좀 의아하다고 했더니 리밍은 그게 맞을 거라고 하더군요. 이번에 40년 만에 축구 종목에서 예선 탈락하는 등 별로 주목받거나 메달권인 종목이 없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 이번 결과가 의아했습니다. 최소 인원이 참가한다고 해서 순위가 너무 낮게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파리 올림픽이 개막되고 한국 선수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하고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부정적인 전망과 달리 순항을 거듭해 29일에는 1위에 오르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여자 양궁 대표팀이 파리 레쟁발리드 특설사로에서 열린 파리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슈소프까지 가는 혈투 끝에 세트포인트 5대4로 10연패에 성공하며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가 되며 1위에 오른 것이죠. 저는 리밍과 여자 양궁 단체전 경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 여자 대표팀은 1988 서울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뒤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놀라워하자 리밍은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출전한 세 선수 모두 올림픽 출전 경험이 전무해 아마 경기 중 흔들릴 수 있다면서 말이죠. 단체전은 3명의 선수가 2발씩 총 4세트를 발사해 승점 5점을 먼저 획득한 팀이 승리하는데 한 세트를 이기면 승점 2점, 비기면 승점 1점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만약 4세트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선수당 한 발의 화살을 추가 발사해 합계 점수가 높은 쪽이 승점 1점을 받는 슈소프로 승부를 가리게 되죠. 한국 대표팀은 1, 2세트를 내리따며 승점 4점을 확보했지만 3, 4세트를 내어주면서 승부는 슈소프로 이어졌습니다. 리밍은 중국이 이제 상승세를 탔다며 보나마나 중국이 이길 거라고 했습니다. 슈소프 상황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더군요. 선수 한 명당 한 발의 화살을 추가 발사해 팀 합계 점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슈소프 형식이라서 말이죠. 하지만 결국 슈소프에서 대한민국 29점, 중국은 27점으로 한국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양궁은 올림픽 역사상 단일 종목 10연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게 된 것이죠.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담감이 엄청 컸을 것 같거든요. 단 한 차례라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에 놓치면 큰일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다 결승전 상대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이미 올해에만 2번이나 월드컵에서 만나 한국을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맞수였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금메달도 금메달이지만 이번에 딴 금메달로 주말 집계 순위에서 한국이 1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올림픽 순위 집계는 금메달 순과 메달 총개수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금메달 순으로 보나 메달 합계 순으로 보나 모두 1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와, 대단한 일이에요. 리밍은 다소 못마땅하다는 듯 금세 1위에서 내려올 건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며 이야기하더군요. 아무리 손흥민 팬이어도 자국이 한국에 뒤지는 건 못 참겠나 봐요. 전 리밍에게는 미안하지만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목표치의 반 이상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프랑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 순위가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지 전망하기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국을 극찬하자 리밍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제게 넌 자존심도 없냐고 하더군요. 제가 한국이 성적이 좋은 게 제 자존심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자 개최국은 프랑스인데 어째 한국이 더 주목을 받고 있지 않냐며 숙소며 식사며 평창올림픽과 비교되며 언급되고 있는 게 자존심 상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전 자존심이 상할 게 뭐가 있냐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평창이 동계올림픽이라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 세계 선수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온돌식 숙소였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선수들은 피로를 풀며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죠. 전 처음에는 외국인들은 좌식 생활도 어렵고 굳이 온돌에서 자야 하나 싶어서 한국이 너무 배려 없는 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메뉴와 고기 요리를 포함한 풍성한 식사로 각국의 선수단을 만족시켰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만큼 음식이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180명의 전문 요리사가 배치된 강릉 선수촌 식당에서는
한식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요리가 400유까지 24시간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선수촌 식당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역대 올림픽 가운데 불평 한 건도 없는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닌 지방도시인 평창과 강릉을 오가며 경기가 치러진다는 게 무척이나 걱정되는 부분이었는데 전혀 걱정할 게 없었죠. 그런데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경험은 평창과 너무도 다른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파리로 향한 첫날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착한 선수촌 숙소는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시원한 바람은커녕 답답한 공기만 가득 차 있을 텐데 보안 때문에 창문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각국마다 버스가 있는 게 아니라 셔틀버스 운행이라 여러 나라의 선수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연신부채질을 하며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준비한 식단에는 채식 메뉴가 주를 이루었고 고기 요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고기 요리도 양이 적어 배고픈 선수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일부 선수는 직접 슈퍼마켓에 가서 고기를 사오기도 했지만 시간이 부족해 여의치 않았습니다. 가격도 무척이나 사악했습니다. 아니 올림픽 기간에만 이렇게 물가가 오르다니 정말 저는 프랑스 시민이지만 너무 불합리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육상 선수인 샤리 호킨스는 에어컨과 커튼 없는 올림픽 선수촌은 처음 본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선수촌 숙소를 소개하면서 커튼도 없어 사생활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며 왜 일본에서 실패해서 논란이 된 골판지 침대가 또 등장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선수들을 배려한 디테일 같은 건 아무리 봐도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참고 빨리 적응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러니 일부 국가들은 호텔로 이동했고 음식도 도시락으로 대처하면서 선수들은 최대한 경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진작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자체적으로 해결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고기가 부족한 선수촌 식단과는 달리 체육회 도시락에는 선수들의 체력을 지탱해줄 고기가 몇 끼 들어가며 잦은 이동으로 도시락을 먹기 어려운 선수들에게는 주먹밥과 같은 간편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도시락이 화제가 되면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선수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사진을 보았는데 음식의 맛은 직접 보지 못해 논하기 어렵지만 영양소가 매우 골고루 들어가 있어 선수들에게 건강식으로 최고일 것 같았습니다. 각 종목에 맞춤 음식을 제공한다고 하니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것 같아요. 프랑스는 이제 낭만의 도시가 아닌 문제의 도시가 되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리밍을 만나서 한국 도시락 이야기를 꺼내자 리밍은 짜증을 내며 한국이라면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리밍은 안 좋게 보지 않으려고 해도 사사건건 한국과 붙으면 중국이 자꾸 져서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묻자 공기 소총 경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결승전 초반부터 나란히 선두에 올랐고 둘 다 10대여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황희팅은 지난 2022년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차지하고 지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세계 금메달을 따낸 만큼 중국의 가장 큰 기대주였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얼마나 진지하고 동요가 없는지 얼음이라는 별명을 가진 황희팅 선수는 중국에서 만든 사격 기계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실력이 뛰어나죠. 실력도 좋은데 미모까지 뛰어나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그날 다른 경기를 취재하느라 공기 소총 경기는 보지 못했는데요. 리밍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반환점에 해당하는 13번째 사격에서 반효진은 10.9 만점을 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16번째 발에서 만점을 쏘며 1위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리밍은 반효진 선수가 황희팅에게 동점을 허용해서 다시 금메달을 잡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놓쳤다며 정말 아쉬워했습니다. 황희팅은 경기 내내 표정이 거의 없고 정말 기계라고 불릴 만큼 동요가 없었는데도 그에 못지않게 한국 선수도 담대하게 경기에 참여해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슈소프에서 반효진은 10.4점을 쏴내며 단 0.1점 차이로 황희팅을 제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전날 열린 본선에서 신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결선에서는 타이 기록을 세우다니 이 10대 소녀가 너무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이날 결선에서 쏜 24발 사격 가운데 9점대에 그친 건 다 3발뿐이었다니 제가 중국 선수도 대단하지만 그 선수를 이긴 반효진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자 리밍은 황희팅이 한국 선수에게 패할 것이라고는 예상도 못했다며 열을 올렸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다며 중국 선수가 은메달을 딴 게 너무 아쉽다고 했습니다. 물론 운도 중요하지만 전 운만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육안으로는 식별조차 어려운 샤프심 굵기의 표적의 정중앙을 조준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일까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어린 소녀가 금메달을 딴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더 알아보았습니다. 반효진 선수는 운동을 시작한 지 불과 3년밖에 안 되었더군요. 처음에 사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무척 반대를 하셨다고 해요. 공부도 꽤 잘했던 반효진 선수가 갑자기 사격을 한다고 했으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뜻을 굽히지 않자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 금메달을 따겠다고 약속하면 허락하겠다고 하셨고 반효진은 조건부 승낙을 받아냅니다. 공부는 중간만 해도 되지만 운동은 1등 아니면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며 반대하셨던 엄마는 늦게 시작한 운동에 고생하게 될까봐 반대하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원동력이 되어 총을 잡은 지 불과 3년 만에 지금과 같은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격을 늦게 시작한 만큼 10배는 노력한다는 각오로 훈련에 임해왔다고 합니다. 총을 잡았을 때 무척 설레었고 놀이동산에서 총 한 번 쏴본 적 없었지만 이상하게 운명처럼 잘 맞았다고 하네요. 반효진 선수는 매 연습 후 결과를 분석하는 모니터 위에 어차피 이 세계 짱은 나다라고 써놓을 만큼 대담한 모습을 지녔는데요. 반효진 선수의 아버지가 이야기하신 걸 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했고 중학교에 가서 친구 따라 사격을 시작했더라고요. 소질이 있었던 거겠지만 뭔가 태권도를 한 게 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 선수단 최연소 선수이며 100번째 금메달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어 더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가 반효진 선수에 대해 조사하고 기사를 쓰려고 하자 리밍은 제게 한국에 대해 너무 편파적인 태도를 취한다며 불만을 표하더군요. 같이 축구 볼 때 손흥민 선수를 좋아해서 그래도 스포츠맨십 정신이 있는 친구인 줄 알았더니 올림픽 기간에 보니 아니네요. 자국민을 응원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결과를 인정하고 승자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도 필요한데 말이죠. 1992년 이후 10m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낸 16살의 어린 소녀의 노력과 값진 결과를 축하해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92년은 바르셀로나 올림픽인데요. 이때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역갑순이라는 선수와 지금 반효진 선수의 행보가 비슷하더군요. 당시 역갑순도 91년 서울 최고 1학년의 사격에 입문해 3년 만에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고 2학년 때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서 무척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효진이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에 금메달을 딴 거죠. 올해 1월 국가대표 후보 선수 시절에 반효진 선수의 전임 감독을 맡게 되며 역갑순 선수와의 인연을 맺고 3개월가량 함께 훈련하며 지냈다고 하니 스승에게 금빛 기운을 이어받은 건가 싶네요.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고도 은메달을 가져간 중국 선수의 아쉬움은 크겠지만 그렇다고 결과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전속으로 리밍은 16살에 뭐하며 지냈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또 16에 뭐하고 지냈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올림픽은 금운동의 메달 색깔보다도 이렇게 10대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의 값진 시간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선수들을 위해 선수촌의 음식과 환경을 남은 기간이라도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멀리 찾을 거 있나요? 한국의 선수촌 환경과 음식을 벤치마킹해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